보이지 않는 위험과 싸우는 기뢰 전함.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자기장 모두가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뢰 전함은 함정의 특수 성능을 가장 극대화시킨 함정이라 할 수 있다. 고속정과 울산함의 건조로 함정 건조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1980년대 초반, 해군은 본격적으로 기뢰 전함 제작에 돌입했다. 소음, 자기장, 압력 등 함정의 모든 흔적을 차단해야 하는 일체의 특수 성능을 국내 기술로 해결하고 첫 기뢰 전함인 원산함을 건조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기뢰 부설함인 남포함을 진수했다. 기뢰는 가장 고전적인 재래식 무기이며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바다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이기도 하다.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기뢰의 위험. 이에 대비한 한국 해군 기뢰 전함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기뢰 전함 전문가와 함께 보이지 않는 위협, 기뢰에 대응하는 우리 해군의 전력을 점검해 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해군의 기뢰 함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형 기뢰 탐색함과 소해함의 개발과 설계를 담당하셨던 분이시죠. 주식회사 강남의 정태윤 전무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윤입니다. 해군에서 각종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하신 강희승 제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 조함단과 방사청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하신 정현균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균입니다. 강 제독님, 오늘 소해함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소해함은 쉽게 말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함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험한 작전을 많이 수행해야 되는데요. 다른 함정과 어떤 부분이 이 소해함의 특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반 선박과 군함과는 차이점을 특수 성능이 있는 것이 군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군함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기뢰함은 또 더욱더 특수 성능 분야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 소음 문제, 진동 문제, 압력 문제, 이런 것들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뢰함에서 많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내충격성입니다. 결국은 기뢰함은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소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뢰함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존성 보장이거든요. 자기 생존성 보장인데 결국은 기뢰가 먼저 기뢰함을 발견할 것인가, 기뢰함이 먼저 기뢰를 발견해서 소해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만약 전자의 경우가 된다면은 기뢰함도 손상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충격성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함 건조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건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특이하고, 그다음에 그 재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재질들이 요구가 돼서 철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기 같은 걸, 자기 성분을 없애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압력이 형성되지 않으려면은 그 부력 밑에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그 부피가 작아야 되는 그런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는 군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뢰함에 있어서 이 특수 성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전무님,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요. 이런 소외함의 특징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그 FRP 요 재료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FRP 건조 과정에서 이 적층 방법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이 좀 많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적층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서 편에 말씀드린 그 한 층 한 층을 그 수지를 함침시켜서 하는 걸 적층 작업이라 하는데요. 지금 이 적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그 뭐 설비 측면에서는 온도가 그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로 공장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습도도 8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하는 기간 동안에 스티렌 가스가 좀 많이 방출이 되는데 이걸 인체에 해가 가장 적게 미치도록 외부로 이렇게 빼내야 하는 그런 설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적층 기간 동안에는 웨트 온 웨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한 층을 적층하고 나면은 그 다음 층이 적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적층한 부분이 경화되지 않을 때 다시 적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웨트 온 웨트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적층을 해가면은 이 수지에서 이제 경화제를 섞어야 이제 경화가 정확하게 되는데 그때 경화 발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한꺼번에 많이 적층하면은 그 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난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열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 강도가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을 미뤄볼 때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 건조하기 전에 경험한 게 뭐 30m 이하 정도의 그 배를 이제 주로 건조를 했었는데 이 배가 갑자기 50m 정도 커지니까 이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적층을 하는 물량 측면에서 보면은 배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면은 그 물량 측면은 거의 3성이 되니까 한 8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일정 기간에 적층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그 조그만 배 같은 거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하면은 그 선체 위판 적층 작업을 끝나는데 이는 물량이 또 이 문흑골식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의 구조부재까지 포함한 물량까지 다 한꺼번에 적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뭐 100일 정도 뭐 석 달, 넉 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이래가지고는 이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 수지가 경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밟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중간에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가장 그 외판에 가깝게 붙어서 이제 적층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프레이트라는 이제 자동 함침기를 이제 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침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적층을 하면은 일단은 품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손으로 이제 유리그라스에 함침을 시키면은 수지를 함침을 시키면은 아무리 이 저울을 가지고 잘 이렇게 계량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그 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하게 그 기계적으로 수지를 자동적으로 함침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적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기계가 적층을 하는데 어떻게 작업자가 그 근처로 가서 다시 벽면에 붙은 적층된 그 함침된 거를 잘 그 벽에 바르고 중간에 또 기포가 있으면은 이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포를 바깥으로 잘 빼내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워킹 엘리베이터라는 게 이제 그걸 이제 좀 고안을 했죠. 그 해외나 국내 일반 그 조그만 조선소들은 워킹 플랫폼이라고 이제 고정된 그런 그 작업대를 가졌다면 저희들은 이제 그 이동을 하면서 그 자동 함침기가 쭉 벽면을 따라서 쭉 그 함침된 유리섬유를 깔아주면 그게
따라서 이동하면서 쭉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웹돈, 웹드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가 지나가면은 경화가 완전히 돼서 다음 층에 적층을 하려면은 전부 또 적층면을 전부 그라인딩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삼직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24시간을 그래서 한 60일 정도 이렇게 적층해서 그 선체를 적층을 한 게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들어도 얼마나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상상만 좀 해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일의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 워킹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서 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소외함은요, 그런 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선체에 이 그 장비를 장착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았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강한 충격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이게 그 조선소에서 경험이 없으면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극복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FRP 선인 경우에는 이제 강선과 다릅니다. 이제 강선은 일반 받침대를 만들고 그 받침대를 선체에 용접을 해서 그 받침대 위에 장비를 얹으면은 끝나는데 저희들은 그 받침대를 선체에 어떻게 부착을 단단히 해야 나중에 그게 충격을 받아도 장비와 함께 안전하게 그걸 지탱을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뭐 상선 내지는 조그만 그 경비정을 이렇게 건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강도에 따라서 충격 계수라 그럽니다만 이제 킬 쇼크 팩터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배가 근접돼서 기뢰가 폭발했을 때, 좀 멀리서 폭발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 그 충격이 틀리는데 그걸 이제 충격 계수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 가장 높은 그 충격 계수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배에 그 가해지는 것은 우리의 그 중력장이 한 1000배, 1000지 정도 이렇게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고 데이터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설치되는 장비별로 저희들이 이 그룹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50kg 이하, 50kg에서 100kg, 그럼 100에서 200kg, 그러면 또 200에서 500kg, 500에서 뭐 1kg에서 1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설치되는 방법, 갑판 위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그냥 하느냐, 아니면 수직으로 매달려 있느냐, 천정에서 매달려 있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접착 방법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한 1, 2년 동안 각 케이스별로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2차 접착을 해서 그 받침대를 고정을 하면 배의 성능과 함께 잘 유지될까 하는 데이터를 정립해서 그 설계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 잠깐 들어보니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쉬운 작업이 이제 아니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충격에 대비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 함정을 만들었는데도요. 실제 이걸 또 못 견디게 되면 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 대령님. 그래서 이제 기뢰 탐색함과 이 소염을 건조하고 나서 충격 시험을 한번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결과랑 이제 같이요. 예. 전소에서 설계를 정말 아무리 잘해도 실제로 이제 그게 실제로 얼마나 견디냐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실제 어떤 북한의 기뢰의 어떤 그거를 그 강도에 따라서 시험해보니 가히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실제로 배를 끌고 나가서 그 배 한가운데 놓고 주위에 어선들이 다 대피시키고 충격을 가해서 해야 되니까 이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제 해저 뭐 생물이랄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거든요. 뭐 고기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반대가 많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시 86년도였죠. 86년도에 이제 최초 강경함 할 때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충격 시험을 한 게 이제 강경함이고 두 번째를 한 게 이제 2000년도에 그 양양함인데 그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도 전투함도 정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환경단체의 어떤 그런 반대로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만큼 그 우리 모델링에는 시뮬레이션 MLS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실제로 옛날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실제로 했지만 또 그쪽도 반대가 심해서 어떤 경우는 뭐 큰 동굴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큰 배는 못 하겠지만 그 정도로 실전 충격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충격 시험을 이제 그 시험을 하고 문제 설계 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장비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충격 그레이드를 이제 A, B, C로 구분을 합니다. A는 아주 정말 그 치명적인 이제 함성에 치명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완전히 일단 손상이 없어야 되고 장비 작동 이상이 없어야 되고 B는 그보다 약간 낮은 단계, 그다음 C는 손상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 때 반영을 하고 또 업체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이 정도 강도로 만들어라 해서 탑재하기 전에 실제 공장에서 때려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릴 수가 없어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 해군에서도 뭐 DDAM이라는 이제 다이나믹 그 어널리시스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방법조차도 우리나라 같은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MHC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실전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바로 하려니 좀 위험도가 높은 거죠. 위험해서 이제 강남도 투자고 해서 그 모형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함수미 쪽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안 만들고 한 중간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전체 크기 한 2분의 1 정도로 만들어서 중간에 이제 그 가짜 이게 모의 그 장비를 설치해서 실제 이제 끌고 나가서 시험을 해보고 그걸 한 4번 정도 시험을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데이터가 오는지 어떻게 데이터 하는지 그 데이터 컬렉트한 목적으로 해서 시험을 했고 실전 시험을 마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척 이게 위험한 시험이었기 때문에요. 이 충격 시험 중에도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정태윤 전문의 어떤 뭐 소개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그 충격 시험 전에 저희들 그 임원께서 유서를 다 써오라 유서를 써오라 그러더라고요. 농담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처음 해봤어요. 사실 그게 충격 시험 개념을 충격 시험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우리 회사만 이제까지 쭉 했고 다른 뭐 큰 조선소도 못 했는데 아직까지도 유서를 처음에는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데 그는 이제 그 뭐 저희들한테 긴장하라는 뜻으로 이제 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번 이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 뭐 실제 처음 하니까 뭐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조타실에 뭔가 매트를 깔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수중 충격을 그러면 배가 붕 뜨니까 그 있던 승조원이나 사람들이 그 부딪혀가 목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참 동안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매트를 깔아야 되면 그 안에 전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장비들을 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ADD나 그 해군 전문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럴 것까지는 없다 하는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좀 우스운 이야기죠.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의 돌아보는 과정들이 뭐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실제 막상 다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충격 시험 또 처음으로 하는 것들은 충분히 긴장하고 사전 대비를 유서까지 쓸 만큼의 어떤 그런 준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해함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강경함, 또 양양함 건조가 우리 해군의 함정 건조사에 또 해군 전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오늘 세 분께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 해군의 이 소해함의 발전 방향과 같이 좀 이렇게 맞물려서 조금 말씀을 좀 주시죠. 먼저 우리 강희승 해독께서. 예, 이제 우리 이 강경함, 양양함, 원산함이 건조가 되면서 명실공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소해 기뢰함 전력에 대한 이제 우수성이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뭐 평상시엔 잘 사용되지 않지만은 아마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해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출의 어떤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천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천해 바다는 이 다른 이렇게 대양에서 이 어떤 기뢰 작전과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해야 될 요소들이 둘이 또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함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들의 발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정택준 전문가께서. 이 소해함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고전적으로 이제 소해구를 끌고 가면서 소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8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자장비가 이제 많이 발달되고 소나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기뢰를 하나씩 차서 제거하는 그런 작전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제 무인 소해 쪽으로 이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인 소해는 이제 첫 번째로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해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인 소해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상태에서 작전 효율을 올렸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정영진 대령께서. 예, 소해함 국내 건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울산함보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했지만 울산함만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철선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상선 분야도 많았지만 이 FRP 분야는 특히 이 뭐랄까 환경 오염이나 인체에 어떤 해롭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이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소해함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뭐 저가 한 2개 우리나라하고 뭐 이태리 정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에서 그렇게 지속 하고 어떤 기술을 쭉 유지한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발전 방향 부분은 이 소해함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함도 마찬가지. 우리 초기 투자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를 해야지만이 실제로 우리가 함정 기본 설계할 때 그거를 녹여서 그 다음에 이제 건조가 들어가는데 맨날 함정을 이제 기본 설계할 때 좀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때서 이제 어떤 소요 기술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또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또 구태에 의한 또 옛날 배가 돼서 그래서 초기 투자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제는 저는 이제 감독관 문제입니다. 뭐 옛날에 이 프로에 나왔지만 지금 감독관 부분을 다 빼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상세 설계 함 건조할 때 그 문제 우리 배를 거르거든요. 다른 것들은 일반 이제 뭐 무기들은 그냥 설계를 끝나고 그냥 어떤 프로덕션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제 빌딩이라 그래서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설계를 바꾸면서 계속 이게 피드백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같이 이제 감독관 그다음에 장비 업체 조선소 뭐 이런 사람들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계속 어떤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업체로서는 또 어떤 그 공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선도함이나 기본 설계할 때만 좀 파견하자. 그리고 이제 후속하면 선담을 제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쭉 뽑으면 된다. 그래서 감독관 문제는 말씀드리고 또 전문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강남조선인데 MHC 끝나고 이제 그 양양함인 이거 MSH로 가면서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감이 없었죠. 근데 일반 뭐 작업자들이야 뭐 일단 대체할 수 있지만 설계 인력들은 계속 못 있고 뭐 다른 데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 전무님도 MSH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잠수함을 우리는 한 25년, 30년 쓰는데 걔들 15년 쓰고 퇴역시키고 훈련함 써요. 그게 뭐 다른 요령도 있겠지만 그 이제 국내 산업 활성화나 전문 인력 유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뭐 좀 발전해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뢰는 설치하는 방법과 점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먼저 해저 기뢰는 깊은 해저에 가라앉혀 설치하는 기뢰로 감지 장치가 목표물을 탐지하면 추에서 분리된 본체가 상승해 적함을 공격한다. 수심 50m에서 100m 사이에 부설하는 계류 기뢰는 원하는 지역, 원하는 높이의 부설에 직접 접촉이나 원거리 감지로 폭발한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다니는 기뢰도 있다. 조류를 타고 떠다니는 부유 기뢰는 자기장이나 소리의 감흥에 폭발하는데 자칫 민간 선박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현행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발화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접촉 기뢰, 감응 기뢰, 조종 기뢰 등으로 나뉘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접촉 기뢰는 가시처럼 보이는 접촉핀이 적함에 닿거나 적함이 만들어내는 수압에 의해 구부러지면 폭발한다. 이에 비해 감응 기뢰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적함이 발생시키는 자기장이나 소음, 수압 등을 감지해 폭발한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뢰이기도 하다. 조종 기뢰는 멀리서 사람이 직접 조종해 폭발시키는 기뢰다. 자유롭게 폭발 여부를 조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람이 직접 통제 가능한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 해군의 기뢰 전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뢰 부설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강제동님, 우선 이제 이 기뢰 부설함은 어떤 함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기뢰 부설함을 건조하게 된 배경 어디서 찾을까요? 예, 이제 기뢰 소해함만 있으면 되지 왜 기뢰 부설함이 왜 필요한가? 뭐 방어만 하면 되지 공격하겠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뢰 부설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인데요. 우리가 팩트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북한에는 잠수함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약 70 내지 80척이 있는데 이 잠수함들이 전쟁이 예고가 되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전략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섬나라와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이 섬나라에는 반드시 어떤 모든 수출입 물동량이 있어야 되고 전시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를 봉쇄를 만약 한다 하면은 서남 해역을 만약 봉쇄한다든지 주요 항구를 봉쇄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대단한 아주 그 피해 요인이 되고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한 15일 정도만 대한민국이 봉쇄가 된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생필품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 100일 정도 봉쇄를 한다 하면은 완제품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죠. 즉 이제 이 기뢰 부설함은 우리가 어디 가서 기뢰를 부설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서남 해역, 내 항구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뢰 부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저 항공기도 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량으로 부설하는 것은 군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적절한 규모의 크기의 그런 기뢰 부설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에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삼면이 지금 그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지금 북한과의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고립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차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정 대령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기뢰 부설함이 이 원산함하고 남포함이 있는 거죠. 네. 그럼 대략적으로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이 그 국산 기뢰 부설함인 원산함의 재원 주요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원산함 길이가 한 104m고 톤수는 한 3,300톤, 최대 속력 20이나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신 함정인 그 FFX 배치원 인천함급이 있죠.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겠고, 기능은 그야말로 이제 한미에 이제 기뢰 부설 장치가 있습니다. 기뢰 부설 장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어용 기뢰도 부설할 수 있고 또 공격용 기뢰도 부설할 수 있고 또
이 소해함들이 여러 척이 있는데 이 소해함들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그 이제 뭐 제한적이지만 그 어떤 소해함에 대한 군수 지원, 유류나 뭐 어떤 뭐 식품에 대한 군수 지원을 수행하는 어떤 다목적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원산함은 비전투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전투에 분류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뭐 70무리도 있고 20mm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중무장한 그 함정이고 보통 그 함미로 이제 트랙이 6개가 있는데 6개로 한 500여 발 정도의 이제 최대 한 500여 발 정도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근데 제가 이번 출연을 위해서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소나가 이 소해함에 갖고 있는 그 어떤 기뢰 탐색용 소나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다는 얘기 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뢰 부설함 용도 지원이 조금 과도한 사양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 또 이 기뢰 부설 능력만 있지만 하여튼 그 기를 소유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정 대령님, 그럼 이제 이 원산함도요, 우리 해군에서 이 개념 설계를 수행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산함 개발 건조 사업 언제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먼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래 함정이 원래 계획대로 양산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개념 설계는 그야말로 이제 컨셉이죠. 컨셉을 잡는 건데 이제 최초에 우리 이런 배를 필요합니다라고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배에 소위 말하는 ROC 요구 능력을 어떤 거로 할 거냐를 잡기 위한 것이 이제 개념 설계인데 실제 개념 설계는 이 배뿐만 아니라 90년대까지는 거의 2000년까지죠. 거의 2000년까지 우리 해군이 다 해왔습니다. 해왔다가 이제 방사청 생기고 그러면서 좀 개념 설계를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예보 조준소나 어떤 그 연구소에다 영향을 주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개념 설계는 당연히 이제 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그 최초 기뢰 부설함은 이제 우리가 자체 건조한 게 아니고 그 LSM 608이라는 그 풍도함인데 그거는 미국에서 도입한 그 중형 상륙함을 개조해서 그야말로 이제 기뢰 부설 단순한 기뢰 부설만 했겠죠. 당시 기술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최초 기뢰 부설함인데 이거를 이제 운용하다가 또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돼서 이제 전용 기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국내 개발한 게 이제 그 원산함인데 이제 9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울산함도 했었고 뭐 F8비선이지만 그 강경도 했기 때문에 국내 건조는 뭐 당연하다 솔직히 그 당시는 그래서 그 국내 건조가 당연히 가능한 것을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본 설계는 이제 현대에서 91년도부터 93년까지 했고 또 기본 설계한 업체인 또 현대에서 다시 건조를 해서 97년도에 이제 인계가 됐습니다. 이 배의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국산화 부분인데요. 당시 배가 건조되는 건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이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조합 역사에서 상당히 어떤 중흥기라 그럴까 뭐 발전기랄까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제 탑재 장비나 무기 체계는 다 여기 도입하고 단지 이제 그 선체 부분, 주요 이제 뭐 재료 부분만 우리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 장비 부분도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또 제도적인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제 국산 대체 심의위원회라는 게 이제 그동안 없던 거. 그래서 모든 장비를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요거를 거쳐서 국산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장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국산화다. 근데 문제는 국산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는 약간 있죠. 그 어떤 그 국내 어떤 기술 능력이랄지 또 증명되지 않은 부분. 그렇지만 하여간 이제 그동안 80년대 말부터 90년 초까지 이어온 어떤 그런 그 국산화에 대한 어떤 그거를 좀 체계화하고 제도화해서 이제 심의기구를 창설했고 이 연산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한 척만 하고 중단이 됐는데 당시 97년도니까 IMF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세 척이 있어야지 뭐 동서남 아니면 뭐 필요한 구역에 운영하고 대기하고 정비하고 이런 이제 사이클 돌아가는데 하나밖에 뭐 건조를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물론 이제 다른 배를 뭐 대체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전투함이고 중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 척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제사 이제 후속함인 이제 남포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한 기술적인 하자는 문제가 아니었었고 IMF 네. 기간에도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네. 양산이 안 됐었군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이 기뢰를 탐색하고 이제 그 소유하는 기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반대로 기뢰를 부설하는 함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또 궁금하고요. 정 대리님,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네. 이제 원산함 이 설계 건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두 가지 묶어서 말씀 좀 주세요. 예, 기뢰 부설의 기능은 그냥 말 그대로 기뢰를 부설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정확한 우리가 부설하고 싶은 그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설하고 그다음에 빨리 이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설계 건조 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첫 번째는 그 우리 공격 기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념을 설정할 때. 그래서 공격 기뢰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공격 기뢰 기능을 넣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공격 기뢰면 적 항구에다가 깔기 때문에 빨리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 최소한 뭐 30나트는 안 되겠지만 20대 중반 나트는 돼야 되는데 이 공격 기뢰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논란이 많아서 최초에는 한 17나트 정도로 이제 공격기를 고려하는 했다가 나중에 22나트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이제 22나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선정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속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엔진이 커지면 또 배가 커지고 그러면 또 중량이 더 나가고 또 다른 엔진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공격 기뢰 부분은 개념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뢰를 당시는 이제 그 뭐 다른 데서 수입하다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선행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같이 기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뢰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크게 바뀔 수 있거든요. 기뢰 자체가. 그러면 기뢰를 부설하는 장치 자체도 또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연쇄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뢰 부설 장치 자체도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투 체계 부분인데 전투 체계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전투함에 쭉 써왔던 좀 신뢰가 된 그 시그널사의 그 WM28이라는 걸 썼는데 요것이 이제 그 28을 이제 우리가 PCC나 FF를 하면서 423 W423이라는 이제 영국으로 이제 국산을 해 갔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요거 이제 일정이 맞았는데 신규 체계로 가면서 또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건조 지원 요소가 그때 생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어려웠던 점이 이제 그 훈련함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시에는 기뢰 부설을 하지만 그런 평시 그 대부분인 평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란이 많아서 이제 훈련함은 처음에 생각 안 했다가 이게 이제 추가된 이제 배경은 저희들이 1950년대 지어서 운영했던 경남함이라고 우리 이제 생도들이나 이제 훈련생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그런 이름인데 경남함이라고 유명한 훈련함이 있는데 그 50년대 도입한 배를 와서 훈련을 쓰다 보니까 너무 노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에서는 요것과 동시에 이 경남함 훈련함도 하나 새로 신규 제조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건의를 했는데 이 국방부 쪽에서 볼 때는 야 훈련함만 쓰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전투함 같이 써라 이렇게 해서 그 승인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 MLS 원산함 설계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추가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 건조 기본 설계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능 추가할 때 있어서 뭐 공간 같은 게 가장 큰 게 이제 학생들 이제 학습장 그것도 이제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좀 이제 어려웠던 점이 그 기뢰 부설 장치입니다. 기뢰 부설 장치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인 레잉 시스템인데 MLS에 MLS입니다. 그게 자동 기능이 있고 수동 기능이 있는데 자동 기능은 수동 기능은 그냥 문제 없이 잘 돼요. 근데 자동 기능이 이 한 400볼 정도 되는 게 일정 간격으로 툭툭툭 지가 자동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몇 발 가다가 계속 걸려버려요. 이 소프트웨어하고 우리나라 제작하는 게 그 기뢰 부설 장치하고 그게 인터페이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줬더니 그냥 자동으로 해결된 거예요. 참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해결됐고 이제 좀 그렇게 쓰면 얘기가 잘 돼서 정말 주기 어려운 그 소스 코드도 받아내게 됐어요. 이제 그걸 연유를 해서 받아서 정비청에 인계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에 힘입어 전세를 뒤집은 유엔군.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또 다른 상륙작전을 감행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작전 목표는 원산. 미 8군이 개성에서 사리원을 지나 평양으로 진격하고 미 10군단은 원산에 상륙해 함경도 지역으로 올라가서 동서양쪽을 모두 공략하겠다는 작전이었다. (10월 19일) 원산 앞바다에 도착한 미군 함대. 하지만 상륙은 쉽지 않았다. 미군의 상륙을 예측한 북한이 원산만에 무려 3,000개의 소련제 기뢰를 부설해 놓은 것이다. 졸지에 바다 위에서 발길이 막힌 미 10군단. 결국 구축함 한 척과 소해 구축함 2척, 고속수송함 1척, 거기에 일본 소해정 8척까지 동원해 기뢰 소해 작전에 나섰다. 하지만 수많은 함정이 피해를 입은 채 자력 상륙은 실패하고 말았다. 동해안으로 전진한 대한민국 육군이 먼저 원산을 점령한 것이다. 실패로 끝난 원산 상륙작전은 우리에게 상륙작전보다 기뢰작전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기뢰 부설함에 원산함이라는 함명을 부여한 것이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제동님, 제 이야기를 좀 쭉 듣다 보니까요, 이 북한의 기뢰 전함 성능이나 위험 수준이 좀 지금 궁금하고요. 또 북한은 기뢰 부설이나 소해함 수준 정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기뢰는 가난한 국가의 무기 체계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북한도 특히 기뢰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을 많이 여태까지 해봤다고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한국 전쟁에서 우리보다 먼저 기뢰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많은 기뢰와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획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계류 기뢰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가문 기뢰라든지 기타 기뢰들을 다 숙지를 할 뿐만 아니라 생산 체계까지 갖췄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돼서는 이란의 기뢰 수출까지 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돼서는 대상륙 방어 기뢰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천해에서 사용되는 기뢰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술이 요구되는 거지만 이것들도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설 능력도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항공기, 군함, 잠수함 모든 측면에서도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훈련도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위협 수준은 기뢰에 대한 위협 수준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그 기뢰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원산함에 이어서 2015년 5월이었었죠. 네. 이제 그 차세대 기뢰 부설함 이제 남포함이 이제 진수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앞서 제동님이 말씀해주신 북한 기뢰 수준 정도의 평가에 대비해 봤었을 때, 강 대령님 이 원포함과 이 남포함의 원산함과 남포함의 그 비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남포함의 정도가 이 북한 기뢰 수준에 비해서 어떤가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주시죠. 예, 원산함이 1996년도에 이제 진술했고, 우리 이제 남포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5년 진술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텀이 있는 거죠. 근데 남포함하고 원산함 대비해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자체 성능이 굉장히
최신화됐다 그럴까요? 이게 배치 2 개념으로 이제 간 겁니다. 배치 2 개념으로 갔는데 뭐 길이는 한 10m 정도 증가했습니다. 10m 증가했는데 그 액디스라고 뭘 이러면 전투하면 쓰고 있지만 그 전자 해도 이게 기존에는 뭐 종이 해도였는데 전자 해도가 생기고 또 이제 거리 제어 우리 배의 어떤 거리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서 이제 단기간에 이 기뢰를 정확한 위치에 부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또 차이점이라 그러면 이제 원산함에는 그 헬기 갑판만 있고 이제 경락고가 없었는데 남포에다 이제 경락고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제 어떤 제한적이지만 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정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정비는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작전 능력이 조금 이제 증가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국산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원산함도 국산했지만 이것도 이제 좀 더 국산을 더 증대를 해서 한 90% 정도 이게 장비 전체 장비 한 90% 정도는 이제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탄 그 방어 유도목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해궁이라는 그게 있는데 그 우리 수직으로 발사하는 그런 그 방어 무기가 있는데 그거가 설치가 됐고 또 어뢰를 피할 수 있는 그 어뢰 대항 체계, 어뢰 음향 대항 체계입니다. 그게 또 생겼고 또 대유도탄이 날아왔을 때 기반할 수 있는 어떤 기만 체계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방어력을 높였고 좀 특이한 것은 이제 그 일반 전투함처럼 똑같이 어떤 스텔스 우리가 스텔스를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함의 각도나 이제 각도를 줄여서 이제 레이더 반사표를 줄이고 또 그 연돌에서 나오는 그 가스의 온도를 저감시켜서 적의 어떤 열 추적의 어떤 무기나 그런 걸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게 생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적에 대한 위협도 대폭 이제 향상이 됐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기뢰는요, 굉장히 오래된 구식 무기라고 하는 이제 인식 체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기뢰전의 능력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세 분 모두 다 이 기뢰전에 관련된 또 함정에 관련된 설계도 또 담당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해군의 기뢰전 능력에 대해서 강점은 어떤 것이고 좀 보완점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윤 전무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실제적으로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소해함은 그 천해뿐만 아니라 심해까지도 운용할 수 있는 그 최첨단 그 소해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해군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소해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해함이라는 것은 항상 그 기뢰 위협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무인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 그 소해 해역별로 그걸 검토를 해서 그 해협에 그 해역에 최적화된 소해함을 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는 정현균 대령께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기뢰는 정말 구식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생각했을 때는 비용 대 효과가 크고 싸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쓸 수 있다는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뢰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북한이 정말 우리가 가장 겁나는 부분이 뭐 SLB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 많은 경험이 굉장히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은밀하게 기뢰 부설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여간 이 기뢰 부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전투함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뢰 부설 및 소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대비해서 이제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보완하거나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소해 방법만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5나도 17나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선형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배수량 이렇게 동그란 배수량인데 걔들은 이제 뭐 카타마란이라서 양쪽에 돼 있는 그런 특수한 배가 있죠. 그런 배를 이용해서
거의 한 30나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이제 물론 방어 측면에서보다는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고, 그래서 이 소해 어떤 배에 대한 어떤 선형을 조금 핵심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속력을 높여야지만이 이런 전투함하고 기동 훈련도 뭐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투함에 이제 기뢰전 기능이 없는데 우리 전투함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어떤 그 제한적이나마 어떤 기뢰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작전이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회의를 도입하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국방비나 뭐 제한이 많겠지만 그 소해 헬기를 좀 조속히 도입해서 소해 헬기까지 해서 어떤 입체적인 그 기뢰 전력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제도께서. 예. 그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뢰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이 발생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바로 부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름. 그래서 평상시에 기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해야 되겠다. 특별히 북한이 계속 기뢰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 무기체계, 특히 기뢰와 관련된 무기체계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계속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됩니다. 통상 모든 군함들이 그렇듯이 수명이 있습니다. 군함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성능 개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론인데, 특히 이 기뢰도 반드시 성능 개량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능 개량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뒤쪽으로 예산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뢰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조직과 인력이 좀 많아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균형적인 발전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와 역할을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제 막 이렇게 판단이 들고, 특히 이 교육 훈련 분야가 조금 더 평상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 훈련 센터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거기서 전술과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접근하고 교육 훈련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피드백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기뢰전은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에 이 발전의 속도 이런 측면이 국가마다 많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미 훈련은 매년마다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6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라들도 다 이 기뢰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천혜, 그다음 작전 환경 뭐 이런 것들이 기뢰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연합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시키고 또한 기뢰전의 우수성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아주 우리 해군에서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함정 개발사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